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연말 특집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2024년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쏟아진 차익 실현 매물들에 어제에 이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다우는 0.9%, 나스닥과 S&P 500 1% 넘게 하락했습니다. M7 종목 중에는 엔비디아만 0.4% 소폭 상승했고요. 연말 휴가철을 맞아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산타 랠리는 사라진 모습입니다. 산타 일찍 퇴근한 것 같습니다. 어제처럼 대형 기술주 위주로 투매가 이어졌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글쎄요, 이것이 또 1월에 가서는 어떤 식으로 시장 흐름이 전개될지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전일 4.6% 넘었었던 10년물 미국채 수익률이 4.53%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내렸다. 뭐 그렇게 본다면은 그동안에 이렇게 미국채 수익률 탓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연말에 차익 실현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장 후반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나타내면서 2,400선까지 밀려 내려갔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매수에 힘입어서 1% 넘게 올랐습니다. 올해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었지만 코스피는 이렇다 할 반등을 보여주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개별 이슈를 가진 바이오주들이 주로 강세를 나타냈고요. 이제 내년 시장 대응을 준비해야겠죠. 오늘 특집 증시 타임에서는 올해 국내 증시 그리고 2025년 주목해볼 업종까지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버니에서는 트럼프 2기를 앞두고 관세 정책에 따른 미국 내 소비 변화 및 국고채, 미국채 투자와 관련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조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뉴욕 증시는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이면서 결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거래량도 적고 발표되는 경제 지표도 많지 않아서 차익 실현 욕구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평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다우지수가 0.97%, S&P 500이 1.07%, 또 나스닥이 1.19% 하락했습니다. 3대 지수 급락 출발했다가 그래도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는 모습이긴 했습니다. 주요 종목들 보시면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 제외하곤 대형 기술주들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S&P 500 중에서는 상승 종목이 단 31개, 나스닥 100에서는 7개, 또 다우에서는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고 주요 테마주들도 하락했습니다. 유일하게 초록불 켜고 있는 엔비디아, 틱톡의 모회사죠. 바이트댄스가 내년에 엔비디아 AI 칩에 7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란 소식에 나홀로 0.35% 상승했습니다. 이외에 애플은 1.33%, 소프트웨어의 마이크로소프트도 1.32%, 알파벳과 아마존도 각각 0.7%와 1%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1.43% 떨어졌고요. 4분기 인도량 발표 앞두고 있는 테슬라도 리콜 사태 등 여러 가지 이슈가 겹치면서 변동성 키우면서 주가가 3% 넘게 떨어졌습니다. 브로드컴도 2.5% 떨어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88%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폐장을 하루 앞두고 특별한 변수는 없는 가운데 지난 주말부터 이 지수의 부담을 느끼면서 시장이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3대 지수가 큰 폭으로 오른 만큼 연말 결산을 앞두고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미국 주식시장은 AI 산업을 기반으로 한 반도체 업종과 또 대형 기술주 등이 주도를 해왔습니다. 연일 지수의 신고가 소식을 전해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특히 중국과 유럽과는 달리 헤드라인 수치가 양호한 모습 보이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유동성이 높았던 것도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4분기부터 수급이 개인 위주로 전환이 되면서 중소형 테마주들이 급등하는 테마 장세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던 중 12월 FOMC 회의에서 예상대로 세 번째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었죠. 문제는 결정 자체가 아니라 내년도 기준금리, 그 중간값이 예상보다 상향 조정되면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4회에서 2회로 축소됐다는 점입니다. 이러면서 미국 금리가 오르고 달러 강세가 진행됐습니다. 최근 달러 대비 신흥국 통화 가치는 외환 위기를 방불케 할 정도로 하락했는데요. 그 피해를 국내 증시가 그대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연말 거래량이 감소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장중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두드러진 겁니다.
간밤 미 국채 수익률도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년물 4.53%대, 2년물은 4.24%대에 마감했는데요. 지금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미국의 기준 금리 상승이 반드시 진정이 되는지 필요한 시점입니다. 워낙 대형 기술주 위주로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다 보니까 기술주가 아닌 쪽은 어떨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S&P 500 테크 섹터 12개월 예상 순이익은 올해 12월까지 매월 전월 대비 증가하면서 약 5,566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크가 아닌 쪽 나머지 섹터도 최근 3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그 궤를 함께 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최근 주가 수익률이 높은 자동차나 유통,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미디어 등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이 이익 추정치 상향 업종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역시 미국은 펀더멘탈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 알 수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 심리가 부각되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오른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WTI 배럴당 70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74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곧 다가오는 1월은 해당 연도의 상반기 주도주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0년 이후 매년 1월 주가 수익률이 높았던 업종은 당해 연도 상반기까지는 지수 대비 성적이 좋았습니다. 과연 다가오는 새해에 글로벌 증시를 이끌 주도주는 무엇일지 내년도 글로벌 전략도 저희 머니쇼와 함께 하시죠.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2024년) 마지막 날 시장 키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 ETF에 역대급 뭉칫돈이 흘러들어갔습니다. 올 들어 11월 말까지 1조 달러, 우리 돈 1,470조 원에 달하는 신규 자금이 유입됐는데요. 사상 최대 규모에 힘입어 운용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30% 넘게 폭증한 10조 6천억 달러, 무려 1경 5천조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올해 S&P 500 지수가 25% 폭등한 점이 대대적인 ETF 자금 유입을 불렀고요. 또 뮤추얼 펀드에서 ETF로 자금이 이동하는 장기 흐름도 보탬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나스닥 100 지수 흐름에 쫓아 투자하는 트리플 Q ETF에는 올 들어 12월 중순까지 270억 달러가 넘는 돈이 쏟아져 들어가기도 했는데 지난해와 비교해 4배 가까이 폭증했고요. 특히 투자자들은 지난달 5일 대선에서 규제 완화와 감세를 내세운 트럼프가 승리한 뒤 ETF에 대거 몰렸습니다. 11월 한 달 ETF 신규 자금 유입 규모는 1,640억 달러로 월간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고요. 같은 기간 전 세계 주식 ETF 신규 순자금 유입의 97%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로 유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독보적인 경제 성장과 순이익, 성과를 내고 있다는 미 예외주의가 이 같은 붐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옵션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전문 투자자의 리스크 해지를 위해 활용되던 옵션 투자에 강심장을 가진 개인 투자자들까지 잭팟을 노리고 뛰어들면서 거래 건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올해 평균적으로 하루 약 4,800만 개 옵션 계약이 거래됐고요. 지난해보다 9% 증가한 수치로 1973년 관련 데이터가 기록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눈길이 가는 건 미국 옵션 거래 중 개인 투자자 비중이 지난해 기준 29%까지 높아졌던 점인데요. 소매 투자자 진입이 옵션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애널리스트들은 연준이 최근 금리 인하 스탠스로 돌아선 데다 트럼프의 귀환으로 가상자산 등 투기 자산의 가치 동반 상승을 자극하고 있어 옵션 거래가 더 확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개인 옵션 투자자의 활동이 주식시장의 선행 지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특정 주가 상승의 베팅이 몰리면 해당 주식이 실제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입니다. 올해 개별 주식 옵션 베팅은 1년 전보다 약 15% 늘었는데 각각 8%, 2.9% 늘어난 주가 지수 기반 옵션 상품과 ETF 거래 활동 증가율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트럼프의 귀환으로 냉랭했던 M&A 시장에 훈풍이 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전 세계 M&A 거래량은 1년 전보다 약 12% 증가하긴 했지만 거래 건수는 더 적고 거래량은 3년 전 최고치를 한참이나 밑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기업 간 거래 핵심인 규제 정책의 변화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에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빅테크 저격수로 불리며 M&A 시장을 움츠러들게 한 리나칸 연방거래위원장도 자리를 떠나게 된 게 호재고 또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가 확정된 후 최근 대규모 거래 계획 소식이 알려지면서 월가에선 이미 M&A 활동이 가열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금리 인하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히는데 전문가들은 금리 하락과 거품이 낀 시장은 합병 활동을 주도하는 CEO들과 사모펀드를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평가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도 내년 M&A 시장이 1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관세 이슈를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확실성은 여전히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올해 강력한 상승세를 뽐내면서 시가총액이 10조 엔을 넘는 기업이 18곳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1년 새 8곳이나 늘었는데요. 전통적 기업들이 수익 창출력을 키워 투자자들로부터 재평가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니혼게이지신문은 10조 엔 클럽엔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으로 수익성을 높이고 주주 환원을 강화한 글로벌 기업들이 포진한 게 특징이라고 짚었고요. 전문가들은 일본 대기업들이 투자자들의 이익에 더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란 믿음이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면서 최근 혼다와 닛산의 합병 또 도요타의 주주 환원 확대 소식으로 내년 바이 재팬 움직임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올해 증시 마지막 날에는 어떤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지 돌아보겠습니다. AI 개발 경쟁이 이제 로봇으로 옮겨가게 될까요? 인공지능 칩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로봇 분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현지 시간 29일 엔비디아가 내년 상반기 중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소형 컴퓨터의 최신 버전 제슨 토르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AI 로봇 훈련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부터 AI 로봇에 들어가는 반도체까지 풀스택 솔루션을 공급해 다가오는 로봇 혁명 시대에도 선도적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5년은 휴머노이드 산업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테슬라는 2026년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AI를 활용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의 속도를 내기 위해 일본 도요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 경쟁이 치열해지자 국내 관련주도 들썩였는데요. 어제 RS 오토메이션이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이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SB비테크가 각각 15.23%, 13.92% 올랐습니다. 또 그 밖에 SPG가 10.9%, K&L 시스템이 9.15%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드론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지속적으로 드론을 극찬하는 발언을 내놓자 관련주들의 수급이 몰린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주말 사이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X에 게시된 중국의 차세대 전투기 추정 사진과 관련 글에 댓글을 달아 미국은 대량의 장거리 드론과 극초음속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달에도 X에 잇따라 글을 올리면서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유인 전투기가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지금은 드론 전쟁 시대가 됐다면서 드론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관련주들이 또 한 번 상승불을 켰는데요. 딥마인드가 21.99%, LIG 넥스원이 6.78% 상승했고요.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가 4%대, DTNC와 세트랙아이가 모두 3%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제약바이오주가 어제 급등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헬스케어 업종은 연말 마지막 주에 반등하는 패턴을 자주 보이는 데다가 개별 호재까지 나오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인데요. 어제 나왔던 몇 가지 이슈들 살펴보면 셀루메드는 주사제형 피부 이식제 신제품 셀루덤젠 개발을 마쳤고 또 내년 초부터 생산시설 점검 및 시제품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현대 ADM도 암 전이 억제 효과를 입증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둔 기대감도 제약바이오주의 모멘텀으로 작용했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오리엔트 바이오가 상한가까지 직행했고요. 셀루메드도 29.79% 상승했습니다. 또 한올 바이오파마가 15.2%, 메디포스트와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각각 12.28%, 11.87% 뛰어 올랐습니다. 다만 주말 사이 나온 안타까운 참사 소식에 여행주와 항공주는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탑승객 181명 가운데 179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가운데 가장 인명피해가 큰 참사로 남게 됐습니다. 업계는 이번 사고로 인해서 소비자 신뢰가 하락하고 단기적으로 여행 수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제주항공 참사의 충격으로 여행사는
홈쇼핑과 온라인 광고, 프로모션을 모두 중단한 상태고요. 항공권 취소 및 관련 문의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마감상을 보면 항공주인 AK홀딩스가 12.12%, 제주항공이 8.65% 떨어졌고요. 또 여행주 관련주로 묶이는 참 좋은 여행이 5.59%, 하나투어와 노랑풍선이 모두 2%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새해 첫 투자 전략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올해 주식시장이 마무리됐습니다. 2024년 코스피는 2,400마저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듀 2024, 매년 이맘때면 다사다난했다는 말로 한 해를 갈무리하곤 하지만 정말 올해처럼 일도 많고 탈도 많은 해가 언제 있었나 싶습니다. 시련 끝에 희망이 온다고 하는데 상처가 깊은 우리 시장, 내년에는 회복할 수 있을까요? 시장은 마감됐지만 어제장까지 다시 정리하면서 2025년을 준비하시죠. 올해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는 0.2% 하락하면서 2,400선을 반납했고 이와 반대로 코스닥은 1.83% 올랐습니다. 그런데 양시장 올해 연초 대비해서 각각 9.6%, 21.7% 하락해서 부진한 성과로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지수가 많이 출렁였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장기간 이어진 영향이 큽니다. 외국인은 어제까지도 유가증권시장에서 1,213억 원어치 팔아치우면서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금액이 상반기에 22.4조 원을 웃돌았지만 연말에 1.3조 원 규모로 대거 축소되는 등 올해 하반기 내내 크게 내다 팔면서 시장이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외국인이 팔 때 연기금 중심의 기관이 지수를 받쳐주는 패턴이 여러 번 이어졌었는데요. 어제도 기관은 557억 원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외국인이 2,380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도 159억 원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2차 전지와 제약 등 코스닥 대형주에 대한 낙폭 과대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2024년 마지막 거래일 승자는 헬스케어 섹터였습니다. 시총 상위 제약 바이오 대형주들이 그나마 시장을 끌어줬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61%, 셀트리온이 4% 가까운 상승세에 시연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동반 하락 마감했는데 올해 삼성전자, 오만전자까지 흔들리면서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냈죠. 내년 초에 4분기 잠정 실적이 고비가 되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가 계속 하향 중인데 이 지점에서 주가가 저평가로 인식되며 반등할지 아니면 추가 하향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어제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체로 좋았습니다. 여기서도 알테오젠과 HLB, 리가켄바이오, 삼천당제약 등이 모두 상승부를 켰는데요.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한 차익 실현 매도 이후에 재차 매수세가 유입된 데다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둔 기대감도 더해진 영향입니다. 내년 초까지 헬스케어 섹터 추이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어제는 더불어서 2차 전지 대표주들도 올랐고 로봇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5%대 시세를 냈는데요. 엔비디아가 내년 상반기 휴머노이드 로봇용 차세대 소형 컴퓨터를 출시할 예정이라는 소식 덕분이었습니다. 로봇주 앞으로 모멘텀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으니 체크하시죠. 문제의 환율 보겠습니다. 연말 들어서 마지막 거래일인 어제까지도 시장을 힘들게 한 주요 요인이 바로 환율입니다. 어제 정규장 마감 시간 환율은 달러 대비 5원 올라서 1,472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결국에 2024년 원달러 환율 주간 거래 종가는 외환 위기였던 1997년 이후에 2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미국장 시간대로 접어들면서 1,470원대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외환 당국의 연말 종가 관리를 경계하는 가운데 달러화가 1,470원대 초반까지 상승폭을 줄였는데요. 다만 최근 전국 불안으로 상승세를 지속해온 환율이 새해에도 쉽사리 내려오진 않을 전망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 통상 정책이 시행되면 환율이 1,500원을 소폭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긴장의 끈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올해 코스피가 6개월 연속 내려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장 하락기를 보였고 코스닥도 보합을 보인 6월 그리고 정확히 전월과 종가가 같았던 12월을 제외하면 9개월 중에 7개월이 내렸습니다. 이만하면 조정이 멈출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증권가에서는 홀짝 리스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통 홀수인 해에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짝수인 해에는 약세를 보이니 홀수인 내년에 상승장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코스피 홀짝 리스크는 2000년 이후에 약 25년간 거의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코스피가 하락한 해는 2011년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짝수해였습니다. 홀수의 12번 중에 2011년을 빼면 코스피는 모두 전년보다 상승했는데요. 이런 흐름이 우연처럼 보여도 시장에서는 경기 순환 주기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주가가 1년 6개월에서 2년 주기로 움직이는 업황 사이클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올해 하락기에 접어들었던 반도체 업계가 내년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인데요. 모두의 바람대로 코스피 홀수인 2025년에 상승부를 켜낼지 주목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전반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어려움을 겪은 후에 하반기에 점차 나아지는 상저하고를 전망한 곳들이 많습니다. 각 증권사별 내년 코스피 상하단 예상 밴드를 정리했는데요. 10개 증권사가 발표한 예상 밴드, 하단은 2,100포인트에서 상단 3,206포인트까지 상하단 격차가 1,100포인트를 웃돌아서 투자자들에게 복잡한 선택지를 안겨주고 있죠. 하단 밴드를 가장 낮게 잡은 증권사는 2,100을 제시한 DB금융투자입니다. DB금융투자는 경기 둔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연초에는 안전자산에 집중하고 하반기부터 주식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추천했습니다. 상단 밴드를 가장 높게 제시한 증권사는 SK증권 3,200선입니다. SK증권도 거시경제 변동성이 크면 연 저점과 연고점 간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밖에 하나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여러 증권사가 상반기에는 방어적으로 투자하되 하반기 반등할 경우에 주식 투자가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증권사가 제시하는 코스피 예상 밴드와 추천 전략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2025년 을사년에는 시장이 조금 더 나아지길 바라며 내년에도 자세한 시황과 여러 투자 포인트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양한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오전에 사실 흐름이 괜찮았어요. 외국인이 뭐 현선물 다 매수하는가 싶더니 오후 들어서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좀 매도를 나타내면서 어제 올해 마지막 거래 결국에는 이제 2,400선까지 밀려 내려간 상황이었는데 간밤 뉴욕 증시도 보니까 좀 산타 랠리가 일찍 끝난 느낌이 들긴 하네요. 예, 예. 그렇죠. 어제 저는 특히 우리 시장 그 주말에 뉴욕 증시 하락과 또 주말에 있었던 국내가 좀 가슴 아픈 그 대형 사고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사실 뭐 코스피도 막판에 밀려서 그렇지 그렇죠. 의외로 아래쪽이 좀 단단한 모습을 보여서 또 새해에 조금 이렇게 희망을 한번 갖게 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네, 뉴욕장은 그러네요 진짜. 산타랠리 통상적으로 새해 들어서 연말 5거래일 그리고 새해 들어서 첫 2거래일 한 네. 7일 정도를 보는데 일찍 그냥 철수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S&P 500 내년 조정을 예상하는 시각보다는 그래도 좀 상승 추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훨씬 많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뭐 그 와중에 시장에 사람들 다 생각이 다르니까 네네. 내년에 오른다 하더라도 나는 일단 챙길란다 하는 사람은 챙기는 거고. 네, 그렇죠. 좀 네. 정리하겠다는 심리도 있을 수 있고 일단 뭐 거래량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예. 많이들 오늘은 뭐 휴가를 장은 가고. 안 열리니까 우리 예. 애청자분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또 특집으로 마련한 네, 뭐 올 한 해 좀 되돌아보면서 네, 또 내년도 또 준비하고. 늘 하듯이 내년 예. 준비 좀 해봐야겠죠. 오늘 미주은행 변정규 전무 IS 김태성 본부장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무님 지금 휴가 쓰실 시간 아니십니까 타이밍이? 네, 아닙니다. 예. 끝까지 네. 근무하시고. 네. 예. 김 본부장님, 네, 변정규 전무님하고 방송 처음이시죠? 처음 뵙습니다. 네, 우리 또 김태성 본부장의 그 젊은 인사이트 신선한 거와 더불어 우리 변 전무님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잘하면 이제 우주전까지도 한번 치르셔야 할 분이신데 오늘 좀 좋은 인사이트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뉴욕장 생각보다 뭐 이렇게 한 이틀 이렇게 좀 약한 모습 보입니다. 그냥 뭐 조정 차원으로 봐야겠죠. 일단 뭐 조정 차원으로 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시기가 조금 아쉽죠. 우리가 보통 이제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산타랠리 그리고 이제 1월 효과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만한 그 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차익 매도 물량이 조금 가파르게 나왔고요. 대신에 이제 주초에, 그러니까 지난주 주초에 좀 강하게 상승한 부분들이 저는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간밤에 끝난 이제 미국 증시에서 두 가지 이슈가 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네. 가격을 인하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늘어나겠으나 영업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또 다수 이제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M7 기업들에서 이제 다른 이제 기타 내수주 쪽으로 이제 수급이 조금은 퍼지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이제 M7에서 엔비디아만 소폭 좀 강했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약과 혹은 이제 조정이 나타나면서 뭐 여기 이제 브로드컴이라고 하는 기업들까지도 이제 같이 움직이긴 했지만 최근 상승한 부분에 따른 일정 부분의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어제 밤 흐름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보니까 시카고 여는 PMI가 조금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 부분도 보니까 채권 수익률을 좀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채권 쪽으로의 네. 어떤 자금이 일정 부분 흘러가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저는 조금은 더 추이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그래요. 생각이 들고 있고 지표는 1월 달까지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다가오는 1월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CES 2025. 그리고 이제 JP 모건 컨퍼런스 그리고 1월 20일 날부터 시작되는 트럼프 2기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수급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높아서요. 당분간은 저는 지표는 그렇게까지 뭐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전무님, 우리 시장에 앞서서 이제 미국장 먼저 한번 이렇게 짚어보겠는데 어떻게 느낌상 이 내년에도 이 상승세 계속 이어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한 몇 년째 좋았는데 내년은 이렇게 좀 뭐 최근 2년 같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쪽이신가요, 뷰가? 네, 굉장히 그 종합적인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2년 연속 20몇 %씩 올랐어요, 미국장은. 네, 뭐 질문을 제가 이제 훌륭한 질문이십니다. 이 질문을 대답을 하면 내년에 미국장에 투자를 해도 될지 안 해도 될지 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건데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뭐 상승세는 조금 유지되지만 그 상승세는 지난 몇 년간 같이 이렇게 빠르고 높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경기는 사이클이 있는데요. 네. 지금 사이클은 약간 둔화 경기로 가는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은행들의 행보를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미국의 연준이 두 번의 금리 인하를 예전에 4번에 비해서는 네, 많이 예. 줄었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기는 계속 되는 거거든요. 또한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도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면서 25일 이창용 총재가 내년에도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 일본은행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준금리 인상을 적극적으로 11월 달까지만 해도 고려했었는데 예. 이제 그 이번에 동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도 본다면 세계적인 이런 경기 둔화 추세에 여러 가지 부담감을 일본은행이 안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기준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여름까지만 해도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네. 이것을 갖다가 제어하는 모습은 경기 둔화가 생각보다는 조금 빨리 오지 않느냐, 중앙은행들의 이런 컨센서스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본다면 경기 둔화는 사실 피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으로는 보입니다. 따라서 경기가 4번에 걸쳐서 이렇게 변화하거든요. 네. 예, 모두 이제 계절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경기가 화랑새로 갔다가 둔화로 가고 침체기를 거쳐서 다시 리플레이션이라고 하죠. 회복기를 거치는 이러한 4가지 사이클을 항상 거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유기물인 이러한 그 사회생활하고 똑같습니다. 경제도 사회과학의 일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생활, 사람이 하는 이러한 사회생활은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내년에 미국 경기는 지속은 되겠지만 어느 정도 제어가 되고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기준금리 인하를 조금 늦추겠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내년 초반에는 어느 정도 기준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상업용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다른 추가적인 모멘텀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건 이제 좋은 모멘텀은 아니죠. 그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생각보다는 내년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2번이 아닌 더 많이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로 인한 수혜를 조금 더 받을 수가 있지만 장기채는 그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또한 받기 때문에 장기채는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반면에 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채권에 비해서는 조금 더 유의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미국의 경기가 견조하다고는 하나 뭔가 이제 화랑에서 좀 둔화로 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좀 기대 수익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그렇게 될까요?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러 그 섹터별로 예. 많은 등락폭 그다음에 그 희비가 조금 엇갈릴 것 네네.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것이 자산 투자 측면에서는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 쉽게 말씀드려서 환율도 지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유럽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유럽의 경기가 상당히 안 좋고 지금 독일이 유럽 경기에 어떻게 보면 지택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독일 경기가 자동차 산업을 위시해서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유로 중앙은행은 미국의 연준보다도 훨씬 빨리 기준금리 인하를 내년에 단행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를 유로 중앙은행이 빠르게 진행시킨다고 하면 유로화의 환율이 유로 달러 환율이 더 이렇게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개월 전까지만 해도 1.1 달러에 육박하던 이러한 유로 달러 환율이 현재는 1.04대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패리티 1.1대1 상황까지도 극단적으로 말해서는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을 갖다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본다면 앞으로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의를 해야 되고요. 반면에 내년 중반 이후에 특히나 이제 미국의 부채 문제가 앞으로 크게 대두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통화에
가치 변동도 따라서 크게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그래도 조금 안전한 투자가 낫지 않느냐 이런 상황을 보입니다. 지뢰가 많을 때는요 여러 가지 불안성이 커집니다. 불안전한 상황이 커지면은요 항상 변동성으로 이렇게 다가와요.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주식뿐만이 아니라 금리, 그다음에 환율,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산에 있어서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변 전무님한테 먼저 여쭤보고 똑같은 질문을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한테 하는 거는 잔인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그건 아닙니다라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저희가 무슨 토론 방송은 아니니까. 무슨 뭐 맞습니다라고 그냥 동조하시기도 그렇고. 차라리 그나마 저는 어제 혹시라도 이 가능성이 엿보였는데 내년에 금년에도 우리 한국 증시가 미국하고 약간 디커플링 됐잖아요. 잘 가는 동안에 우리가 못 갔잖아요. 내년에 그러면 변 전무님 말씀하자는 미국이 이렇게 그렇게 올해만큼 재미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좋을 또 다른 의미의 디커플링은 불가능할까요? 일단 국장에 투자를 하는 저의 개인적인 사심을 담아서 말씀을 사심을 드려보면 담아서. 네. 당연히 이제 미국장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의 현재 주가의 위치를 고려를 했을 때 충분히 이제 상승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두 가지가 조금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압박이 조금은 풀어져야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우리나라에 강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원달러 환율이 만약 약간 좀 풀어져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했었을 때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봐서 가장 또 강하게 살 수 있는 쪽은 반도체 IT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만한 어떤 이 업무 역량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건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환율 안정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어떤 역량을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다면 우리나라 지수는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저는 다가오는 2025년도에 굳이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 연연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올해 2024년도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등락률 자체는 거의 꼴찌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굉장히 시장을 주도했었던 업종과 기업들 많았거든요.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끝까지 좋았던 쪽 전력기기 있었고요. 상반기에는 반도체가 굉장히 좋았지만 하반기에 좀 약했던 상황, 뒷심이 좀 약했던 반도체. 하지만 반대로 뒷심이 굉장히 강했던 제약바이오 일부 몇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2025년 지수에 대한 부분도 꼭 체크를 해야 되지만 결국 주도주가 뭐가 될 것인지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저는 투자를 하게 된다면 지수 상관없이 지수를 좀 이겨내는 어떤 수익률을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바로 주도주 그럼 어떤 쪽을 봐야 되냐 여쭤보고 싶기도 한데. 근데 저는 앞서서 이제 그 전무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년에는 그러면 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되고 그러면 수익률 측면에서는 주식시장보다는 만약에 주식이냐 채권이냐 놓고 봤을 때 단기채 쪽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또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단기채 쪽은 유망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단기채는 2년, 3년 미만의 단기채는 좀 유망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단 장기채 쪽은 여러 가지 요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나 물가 상승률의 영향을 또 받고요. 기준금리의 영향도 받습니다. 따라서 장기채를 투자한다는 것은 특히나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특히나 지난 문제가 있었죠. 예전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같은 경우에도 장기채 투자가 큰 원인으로 이렇게 지목이 됐듯이 장기채 투자는 굉장히 전문성을 요합니다. 그리고 물가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야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를 원한다면 채권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장이 코스피가 내년에는 조금 더 미국보다는 나을 것이다. 이런 희망은 개인적으로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쪽의 시각에서 보는 것보다 외국 쪽의 시각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환율을 잡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가 화랑으로 변해야 돼요.
아.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물가라든가 아니면은 주식이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아니면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지금은 주식과 환율에 포커스를 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주식을 보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유입이 있어야지 우리나라 주식은 화랑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전과 같죠. 항상 외국인들의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의 코스피는 아직까지도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수출 주도주, 그중에서도 반도체의 나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등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반도체에 대한 지원 사항이라든가 아니면은 밸류업과 관련된 회사 자체적인 그러한 노력,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종합적으로 주주들의 측면에서 이것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내년에 우리나라 코스피의 반등도 뭐 멀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단 반대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네네. 정치적인 불안감만 가중됐을 때는 내년도에도 어떻게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이러한 수익률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기에 달렸어요. 이것은 그것은 사실 주주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주들이요? 예, 주주들과 회사 여러 가지 같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밸류업이나 이런 것들을 잘 추진할 수 있게 우리가 양면에서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지만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올 수가 있다. 왜냐하면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한 수출 주도 종목이 오르면 다른 종목도 같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다행인 것은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조금씩 돌아오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만 해도 약 3,500억 가까운 이러한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국채에 대해서. 국채 매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투자 유망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불안정해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신용도나 이런 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를 본다면 지금 내년의 기준금리 인하 추세는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지금 기준금리 차가 올해 지속이 됐기 때문에 최대 2%포인트까지 격차가 벌어졌었잖아요.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5.5%, 한국의 기준금리는 약 3.5% 이렇게 2%의 기준금리 차. 게다가 최근에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3%, 미국의 기준금리가 공격적으로 인하를 했기 때문에 4.5%까지 내려왔습니다. 상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금리 차는 더 벌어진 그런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10년 미국 트레저리 국채 수익률은 약 4.6%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약 2.8% 정도거든요. 이렇게 된다면은 기준금리 차는 1.5%에 시정금리 차는 국채금리로 대변되는 시장금리 차는 1.7%더 늘어나는 벌어지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금리 차가 벌어진다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것을 갖다가 조율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주도주도 말씀 주셔야죠. 네. 그러니까 뭐 시장 그냥 전체적으로 아니 보기보다. 주도주를 쫓아가서 돈 벌어라 그 말씀은 저도 할 수 있어요. 네. 주도주를 알려주셔야지. 네. 일단 크게 저는 두 산업을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는데 결국 트럼프 2기 때 바뀌지 않을 것은 대내 변동성도 변동성이지만 고환율과 고유가 이런 것을 좀 종합을 해보면 조선주는 일단 좀 깔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조선주는 네. 잠시 후에 좀 더 이제 말씀드리고 네. 일단 12월 달 들어오면서 그리고 향후 이제 1분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로봇주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1월 달에 제가 CES 일정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ES에서 크게 이제 세 가지의 테마가 지금 계속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AI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AI 소프트웨어. 네. 근데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아쉽게도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제품을 글로벌 기업들이 가져다 쓸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쪽은 단기 테마적인 어떤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그 안에서 한글과 컴퓨터, 도전 비전 아니면 이스 소프트처럼 각자의 개별 플랫폼을 좀 가지고 있어서 내수 시장에서 이제 성공을 좀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투자의 관점으로 괜찮지만
그 외의 기업들, 단순히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개발을 하겠다, 개발 참여를 하겠다라고 해서 움직이는 기업들은 다소 좀 피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양자에 대한 이 섹터가 올해 CES에 이제 처음으로 포함이 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아이온큐와 같은 기업들이 올해 4분기에 굉장히 큰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걸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서 대입을 해보면 사실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하는 혹은 실제로 이쪽에 대한 산업을 하고 있는 쪽은 통신주입니다. 대표적으로 SK텔레콤, 네. KT, LG U+.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나라 증시 안에서는 이들을 양자 컴퓨터 테마주로 분류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작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로 우리넷과 같은 기업들 네네. 혹은 5G 통신 부품주들을 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좀 분류를 하더라고요. 양자 컴퓨터는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2030년도부터 양산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만약 여기서 중간중간에 일정이 좀 딜레이가 된다면 뭐 최대 7년 이상의 시간이 지금 필요한데 그 사이에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이면 결국 주주들에게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 쪽을 고려하셔서 투자를 하신다면 우선은 5G 통신 부품주 안에서 실적이 나오는 쪽, 그러니까 솔리드와 같은 기업들, HFR, RFHIC와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도 실제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을 개발하는 시간 동안 잘 버텨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투자자들에게 이제 좋은 점수를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CES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쪽은 일론 머스크가 계속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들도 덩달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봇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한 이족 보행 로봇이 있고 네. 뭐 협동 로봇이 있고 산업 로봇이 있는데 우리나라 로봇주들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로보틱스와 같은 대기업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업들은 성적표를 보면 처참합니다. 지금 그들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들의 영업이익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네. 안 좋은 점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해도 일시적으로 저는 제한이 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제 로봇주를 보실 때는 그 하위단 밸류에 있는 기업들 중에 아직 가격적으로 조금 더 이제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은 기업들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돈을 벌려면 사실 웨어러블 로봇, 뭐 이족 보행 로봇, 뭐 사족 보행 로봇 이쪽보다는 산업 현장에 직접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로봇을 만드는 기업들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로봇주들 굉장히 많이 움직였지만 상한가 간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다관절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제조 현장에 직접적으로 투입이 되는 로봇주이기 때문에 어제 시장에서도 가장 강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저는 만약 내년 상반기에 로봇주를 이제 투자를 생각하신 분들은 시메스라고 하는 기업을 꼭 한번 저는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시메스. 들어요. 그러니까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기업인데 왜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좋은 점수를 주냐면 쿠팡에 네네. 지금 이제 물류 로봇으로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게 쿠팡뿐만 아니라 CJ 대한통운까지도 지금 시메스는 이 고객사로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요. 당장의 어떤 현실적인 이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로봇주들은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들고 가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좀 같이 투자를 해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저는 감속기 관련 기업들, 우리나라 감속기 관련 기업은 크게 SPG와 SBB테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형 감속기의 강점은 SPG가 가지고 있고요. 소형 감속기의 이제 강점은 이제 SBB테크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데 결국 이제 로봇들이 조금씩 슬림화되어지고 있고 컴팩트화 되게 된다면 이 소형 감속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요. 저는 SBB테크와 같은 기업들도 내년 중반까지는 계속 한번 들고 가보셔도 지수 대비 좋은 퍼포먼스를 좀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로봇 하니까는 뭐 지금 국내 증시 쪽도 말씀 주셨는데 혹시 미국 증시 쪽에서도 로봇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기업들 있잖아요. 뭐 지금 앞서 저희 이전에 보니까는 그 기자가 소개한 코너에서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도 로봇 쪽 진출을 하고 네. 뿐만 아니라 지금 구글 웨이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로스앤젤레스라든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죠. 또 아마존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로봇택시에 뛰어들게 되잖아요. 네. 이런 쪽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기업들을 하나씩 다 챙기다 보면 네.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저는 테슬라만
테슬라만? 일단은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옆에 지금 가장 최측근으로서 네.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요. 다른 기업들도 물론 좋죠. 하지만 이제 테슬라를 이기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 쪽에서는 로봇도 이 FSD도 다 이제 테슬라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다면 테슬라 밸류체인에 걸려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저는 여전히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퓨런티어와 같은 카메라 모듈 쪽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대신에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퓨런티어가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납품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LG노텍 그렇죠. 이제 퓨런티어가 삼성전기, LG이노텍에 이제 납품을 하고 이제 그들이 이제 테슬라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밸류체인에 걸려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영업 마진, 이익률을 좀 체크를 하고 저는 투자에 대한 비중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자막에도 AI 다음 먹거리를 갖다가 엔비디아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잡느냐, 그냥 이제 퀘스천 마크를 붙이면서 이제 했고, 아까 정리한 CG를 보니까 무슨 뭐 소형 컴퓨터, 네. 소형 칩을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니에요. 뭐 다들 그러시더라고. 양자 컴퓨터 몇 날 며칠 공부해도 이해를 못 하겠대. 맞습니다. 네. 못 하는데도 지금 뭐 아닌 게 아니라 아이온큐에 한국인 지분이 30% 넘는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네. 공부 다 된 거지. 양자 컴퓨터 내가 딱 깨찼다. 그래서 들어가는 거겠죠. 엔비디아 저렇게 해서 어쨌거나 로봇에 진출한다. 반도체 칩 만드는 회사가 로봇에 진출한다. 로봇을 그렇지. 만든다는 아니에요. 거예요. 아니면은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라 로봇- 칩을 제공한다. 그런 얘기죠, 예, 지금. 그렇죠. 예, 칩 제공. 칩 제공인 거죠. 예, 맞아요. 엔비디아를 포함한 전체적으로 칩을 만드는 회사들은 최근 2년에서 3년은 다른 경쟁사 대비 우리 칩이 굉장히 처리 속도가 빠르고 발열도 적고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했다면 앞으로 2년에서 3년 동안 이 칩을 어떤 디바이스에 이제 활용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먼저 떠올랐던 게 올 초에는 이제 모바일에 이제 AI 관련한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칩이 붙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고, 연말쯤 되니까 FSD, 그리고 이제 내년 연초 되니까 로봇에 이제 칩들이 들어가겠다라는 네.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뭐 오히려 계속 확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AI 반도체 칩에서 시장 점유율을 완전 늘리겠다. 이 정도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차피 로봇까지도 다들 사업가니까 예. 그런 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AI로 신약 개발을 하는 바이오나 제약 회사에 네. 엔비디아가 칩을 제공할 계획이 있으면은 바이오 산업에도 진출한다. 이렇게 또 보도가 나올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지금 이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를 네. 조금 쉽게 이야기를 네. 드려보면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에 이제 몇만 배, 뭐 몇십만 배 이제 가장 빠른 좀 네. 처리 속도를 지금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빠른 처리 속도를 어디에 적용을 했었을 때 가장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올까라고 하면 결국에 제약 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임상시험에 짧게는 7년, 길게는 10년 걸리는 게 네. 지금 현재 AI가 도입이 되면 이것도 빠르면 2년 안으로까지 이제 줄여놓은 상태인데 여기에 양자 컴퓨팅이 들어가게 되면 네. 몇 분 안에 수년치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만약 정말로 이게 현실화돼서 상용화가 돼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게 된다면 제약바이오 쪽에서 가장 큰 수혜를 먼저 받아낼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기 아까 전부님 아주 이렇게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셨는데 우리 증시가 화랑을 보이면은 환율이 안정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굉장히 이제 인상적인 것이 자꾸 우리가 환율이 원화 강세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외국인이 그걸 보고 들어와서 우리 시장에 외국인 매수세가 수급 측면에서 도움이 될 거야 한데 그것과는 반대의 논리시거든요. 외국인이 결국 한국 증시에 들어와야 우리 원화가 약세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네. 예. 네, 지금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건데 네. 지금은 환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 2000년대 들어와서 코로나 이전까지 뭐 2020년 전까지 이렇게 평균 환율을 보면은요 한 1,130원에서 1,160원 사이 뭐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하느냐에 조금씩 다르겠지만 1,150원 정도의 평균 환율이 나와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지금 상태. 게다가 지금 이렇게 그 1,300원 이상의
이게 높은 고환율도 2년 이상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통 1,300원대 이상의 고환율도 몇 개월 지속하고 보통 이렇게 내려와요. 이례적이라고 생각하고 내려오는데 이것이 지금 수년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도 1,300원 이상의 이런 고환율은 계속됐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물가나 여러 가지 지표에 영향을 주는데 이것을 본다면 이제 일본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 엔저 네. 상태하고. 그래서 지금 본다면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결론으로 다가가서 지금은 너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환율 안정화를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주식시장 유입이 관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꺼트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적인 노력만 가지고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다시 활황이 된다면 기존에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갖고 와서 달러를 팝니다. 그죠? 달러를 팔고 달러를 파는 과정에서 환율이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계속 들어오면은 환율에서도 어떻게 보면 환차익이 날 수가 있고요. 환율이 내려가니까 네. 주식도 올라가니까 주식에서도 기초자산에서도 이러한 차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을 계속 갖고 나가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그 지금 현재 상황만 본다면 환율보다는 주식에 조금 더 비중을 주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외국인들을 빨리 복귀시킬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이 있으면 환율을 갖다가 조금 더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게다가 환율은 지금 연관성으로 볼 때도 물가나 아니면은 금리는요. 금리 인하를 조금씩 더 한다고 해도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바로 주지는 못해요.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환율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반응을 하거든요. 링게를 맞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왜냐하면 돈이 도는 이 피도리와 같거든요. 그래서 피가 이렇게 순환하는 것처럼 이런 현액순환, 돈의 순환을 갖다가 만들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유동성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유동성이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파생상품 시장에서 본다면 금리 수합이라든가 아니면 외환 수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 크게 지표가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엄청난 많은 지금 RP 매입이나 이런 것들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이러한 지표들이 변화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유동성은 많은데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제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바와 같이 피도리가 안 돼요.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네. 돈은 현금 갖고 있는 사람 무지 많습니다. 지금 못 사서 안 사는 게 아니에요. 네. 그죠? 때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현금을 쟁여놓고 그 다음에 어떠한 현금성 자산에 넣고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보는 겁니다. 게다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경기 둔화에 대비해서 채권 수익률이 굉장히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돈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지금 다 가고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수급을 갖다가 안정화시켜야 되는 매수세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한국의 그 신용 프리미엄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금융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오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은행들의 영향이 있을 겁니다. 은행들의 영향은 기본적으로 BIS 자기자본 비율에 영향을 줄 거예요. 이게 예. 당장 이게 예상했던 환율보다 상당히 높을 겁니다. 은행들이 시중은행들이 생각했던 이 1,400원대 중반, 그 1,500원대 환율을 아마 적게는 100원, 많게는 150원, 200원까지도 아마 연말 환율을 책정했을 시중은행들이 아마 그러한 놀랐을 텐데 이것은 이제 앞으로 대출 가능 잔액 감소를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외화 자산이 예. 이만큼 높아졌잖아요. 그렇게 예. 되면은 BIS 기준으로 볼 때는 은행이 대출을 할 수 있는 남아있는 잔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은행의 신용 창출 능력이
저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큰 은행이라도 10%, 15%의 환율 인상으로 인해서 그만큼 대출 여력이 줄어들게 되면 네. 시중에 예. 보낼 수 있는 이러한 대출 여력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기준금리는 내렸는데 왜 가상금리가 이렇게 높아져서 내 대출금리는 올랐지? 그러게요. 이런 나타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는 신용 프리미엄에 관한 것을 바로 잡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갖다가 금융정책에서 지금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유동성뿐만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잡아야지 나중에 유동성에서 오는 그러한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의 상황에서 보았을 때도 네. 우리가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 이것이 어떠한 문제점을 야기하는지는 우리가 똑똑히 봤거든요. 일본 증시를 계속 얘기 좀 해주세요. 일본 증시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수혜국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일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혜국요? 수혜국. 팬데믹의 수혜국이 된다. 예, 팬데믹은 참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상황이고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하지만 금융 쪽에서만 본다면 주식시장 쪽에서 본다면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반등한 뭐 주식시장이 일본의 니케이라고 볼 수 예. 있거든요. 왜냐하면 2020년 3월 달에 니케이 지수가 약 16,500원, 16,500 이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4만 가까이 되잖아요. 네.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4만이라고 보면 150% 이상 상승한 거예요. 약 3, 4년 동안에. 예. 2배 이상이죠. 2배 이상이니까 250%네요. 거의 250%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높게 올라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시사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로 보면 좀 부럽잖아요. 그렇죠. 부럽지 않습니까? 근데 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면밀히 좀 분석을 해야 돼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그 시장의 금융 상황을 갖다가 정확히 진단하고 돈의 양과 그다음에 적재적소의 수급 상황을 갖다가 해결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일본의 증시의 반등 요인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밸류업 정책을 잘 다스렸어요. 이것을 갖다 추진했고 두 번째는 니사라고 하죠. 이게 일본판 ISA인데요. 이제 일본의 그 직장인들의 주식 투자 시에 비과세를 갖다가 평생 동안 기간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비과세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안 걷어간다. 네, 일본요? 평생 비과세. 네. 예, 이것은 뭐 일시적도 아니고 평생 비과세를 해주니까 주식 투자를 하던 일본의 개인들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예전에 뭐 네. 예를 들면 번들로 이렇게 투자해야 되는 그러한 제한적인 뭐 주식 투자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의 개인은요 주식이라고 하면 돈 많은 사람만 하는 그러한 투자. 네. 게다가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예금만 해야 되는 그러한 부류. 이렇게 생각을 네. 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제가 이제 접하는 그런 일반적인 일본 개인들도 이제는 나도 이제 퇴직금을 주식으로 이제 퇴직연금을 주식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어. 이런 분들이 꽤 나타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전부 다 비과세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비과세에다가 일본의 증시가 이제 반등을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고요. 각국이 이제 앞으로 내년에 있어서 중요시하는 그런 지표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우리나라와 같은 네. 경우에는 환율이겠죠. 네. 환율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물가 상승률입니다. 2%를 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각 집마다도 올해는 우리가 목표가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회사도 목표가 다릅니다. 하지만 국가 중앙은행도 다 목표가 다른데 일본의 중앙은행의 목표는 물가 상승률 2%를 내년에도 계속 지키는 거고요.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기준금리가 고용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죠. 실업률 4%가 완전 고용 수준인데 이것과 그다음에 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내년에도 집중적으로 우리 투자자들은 보시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니케이 내년에도 계속 좀 더 갈 것으로 보십니까?
이렇게 소장님 결론을 이렇게 빨리 원하시는 이제 전형적인 한국 질문. 네, 일본의 그 지금 기준금리 인상은 조금 속도가 제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준금리 인상은 사실상 조금 인상을 하는 것은 주식시장 전체적으로는 큰 상관이 없고 오히려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기준금리 정책을 올해 초까지도 일본 BOJ는 계속해서 가지고 갔었거든요. 올해 1월 달에 이제 폐기를 하긴 했지만 이것이 많이 부담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올리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기속적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일본 주식시장에는 부담이 됩니다. 특히나 속도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속도가 일본의 10년물 JGB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일본의 JGB가 어느 정도 그 투자 수익률을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수익률로 올라오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올라간다면 주식에 영향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돈은 한정돼 있고 주식으로 가느냐, 채권으로 가느냐 나뉘게 되기 때문에. 하지만 내년까지는 이런 것들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일본의 JGB는 1% 미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조금 제어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엔화 가치는 다만 150엔대 위에서 엔저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의 주시장은 당분간 크게 문제 없이 예년보다는 좀 증가세는 제어되겠지만 계속해서 상승세는 지속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무님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왜냐하면은 일본 니케이도 그렇고 달러엔도 그렇고 이 레벨이 딱 언젠가 하면은 1990년 초 중반 달러엔 같으면 90년 한 4월 니케이 같으면 이제 90년 초인데 그 한 3만 9천 포인트 금방 니케이 4만 못 갔고 달러엔 환율은 뭐 159.9를 그때 고점 찍어 160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이걸 갖다가 그야말로 1990년 이래 금년이 24년이니까 34년 만에 이제 맞습니다. 34년 만에 1990년에 그 레벨을 회복한 거예요. 네. 일본 니케이도 그리고 달러엔도 그렇게 계속 엔화 강세에서 이제 다시 아베 힘으로 뭐 그렇게 왔는데 여기서 이제 더 열리면은 이거 많이 갈 것 같아가지고요. 더 열리면 많이 갈 것 같고 아니면은 이 정도 왔으면 됐다 해서 또 뭐 한 1, 2년 그냥 이렇게 숨고르기도 할 수도 있고 한 그런 레벨이라 싶어가지고 그렇다면은 이게 160엔을 갖다가 넘는 쪽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까? 160에는 이상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느 정도 그 1985년도죠. 이제 일본의 그 큰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플라자 합의 말씀. 예,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의 그 엔화가 조금 이제 많이 강세를 띠고 그 이후에 일본 정부가 이것을 갖다가 특히나 여기에 많은 그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엔화를 약세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래서 현재의 환율은 조금 엔 약세는 맞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좀 적정한 수준에 와 있다고 평가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엔, 뭐 사실은 4년 전까지만 해도 달러 엔 환율은 100엔대였죠. 100엔대 초반이었지만 지금 약 50% 절하가 돼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한 120, 130 이상에서는 아마 이렇게 조절할 것으로 적정 수준에서 제어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160엔 이상은 일본은행이 원치 않는 그러한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60엔을 넘는다면 강력한 개입으로 이것을 대응할 것으로 보이고요. 주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1990년대 이래 4분의 1 토막 났었죠. 그랬었죠. 일본의 니케이가 그렇게 하락한 이유는 미국의 어떻게 보면 서방의 그때 당시 90년까지만 해도 일본이 세계를 거의 경제를 지배한다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계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91년도 모건 스탠리 지수죠. MSCI 뭐 100대 기업을 본다면 91년도 말에 100대 기업에서 일본계 기업이 세계 10대 기업에서 차지하는 기업 수가 6개였습니다. 물론 1위도 일본 은행이었고요. 그리고 이 10대 기업
뿐만이 아니라 세계 5대 기업 중에서도 3개가 일본 기업이었어요. 이 정도로 일본 기업들이 그때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미국과 서방의 견제가 너무 심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은 사실상 중국의 그 대미 수출 흑자가 그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그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이런 경계심이 더 늘어난 상태고요.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때 비해서는 경제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많이 줄어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계심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요. 환율이나 아니면 증시 면에서는 소폭 오름세를 계속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좀 매력적으로 보면서 국내 증시 유입되어야 된다라는 그 귀결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공매도 얘기도 같이 맞물리잖아요. 왜냐면 외국인들 많은 분들이 아마 공매도 금지 때문에 못 오는 것도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3월 3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럼 어떨까요? 앞으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요? 뭐 재개가 된다 그래서 네. 크게 뭐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이 공매도를 이제 중지를 시켜놓고 그들이 이제 하겠다라고 한 이 전산 시스템이 얼마만큼 시스템화 잘 되어 있느냐 이것을 조금은 더 우리가 확인을 하고 평가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은 전산 시스템으로 구축이 돼서 돌아가게만 된다면 저는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 그래서 갑자기 안 들어왔던 외국인들의 수급 혹은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정상화의 일정 부분 이제 정상화가 되는 과정 그냥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앞서서도 이제 환율 이야기, 채권 이야기 이제 잘 많이 해주셔서 이제 그것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도 업종이나 주도 섹터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공매도 때문에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뭐 피해를 받는 부분 이걸 나누기보다는 2025년도에 뭐 여러 가지 대내외 악재가 있어도 크게 펀더멘탈상, 센티멘탈상 흔들리지 않는 업종을 저는 찾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로봇주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조선주들도 꼭 한번 저는 꼭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2024년에 이제 밸류업 정부 차원에서 밸류업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일부 뭐 또 이렇게 그 때문에 시세가 엄청난 업종이나 종목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죠. 전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올 한 해 1년만으로서는 실익은 없다. 내년에 조금 더 강화하겠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전망은 어떠세요? 일단 이거는 어떤 섹터와 어떤 이제 기업을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적표가 좀 달라질 네네. 것 같은데 만약 올 초에 그 이야기를 좀 믿고 공감을 하셔서 예. 은행이라든지 금융주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상당히 이제 굉장히 또 예. 좋은 성과를 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저 PBR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지금 많거든요. 뭐 정부에서도 이것을 좀 개선을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PBR이 1배가 안 되는 기업들이 여전히 지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시다면 저는 그 기업들을 좀 찾아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데 일단 이쪽 뭐 PBR이라든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생각하시는 투자를 하신다면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를 하셔야지만 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어떤 투자 전략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서 이 부분이 가능하신 분들은 저는 충분히 괜찮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무님, 우리가 이제 알기로 일본은 저 밸류업으로 성공을 한 케이스고 그래서 어떤 니케이의 장기적인 회복세에 힘을 보탰다고 하는데 우리도 사실 뭐 일본을 벤치마킹 했다 그러더라고요. 일본의 성공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밸류업 프로그램. 여러 가지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세제라든가 이런 예. 쪽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줬고요. 게다가 기업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뭐 거버넌스나 이런 쪽에서 자체적으로 개혁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향들을 모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네가 이것을 하면은 이것을 해줄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제공을 한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개선을 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반드시 일본만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내년에는 반등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너무 걱정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유동성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MMF에 들어와 있는 지금 금액도 상당히 큽니다. 예, 상당히 크고요. 지금 현금성 자산 그다음에 M1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투자의 모멘텀이 살아나고 자산 가치의 변동성에 그런 추세가 한번 변동이 된다면 또 환율의 방향이 변동이 된다.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너무 많은 if인가요? 이렇게 된다면 내년에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특히나 저점은 고점을 보기 위해서 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고점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높다. 우리가 이제 눈만 좀 높이 보고요. 그거에 대해 액션을 취해야겠죠.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는 많은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미국에 제가 아까 조금 약간 그 예전에 비해서는 그 상승세가 좀 제어될 수 있다고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달러 강세가 내년 초를 지나면서 트럼프 정책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의 마가 정책이죠. 네네. Make America Great Again. 네. 이러한 정책은 두 가지의 그 성공 조건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저금리예요. 네. 저금리 정책을 시행해야지 첫 번째로는 미국의 기업들이 기업들이 이제 순이익을 더 많이 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경영 환경도 더 좋아지기 때문에 조달 금리도 낮아지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이 호황을 이룰 거고 그렇게 되면 증시가 더욱 더 오래 지속해서 상승세를 갖고 갈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환율이에요.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트위터 예전 트위터 지금 X죠. 나와서 환율에 대한 그런 언급을 안 하고 있지만 강달러를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네. 강달러는 무역 역조의 주범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무역 역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달러로 전환을 해야 되고요. 약달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트럼프 1기와 비교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좋은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단 한 가지 지금 부채 문제, 부채 상환 문제에 지금 부딪혀 있고 이것을 타개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 트럼프 1기에 있어서는 한 1년 동안은 위안화와 그다음에 유로화가 상당히 강세를 띄었어요. 유로 달러 환율도 1.2 달러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한 1년 동안 트럼프 1기에서 위안화 환율도 6.5 위안대까지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위안화와 유로화가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최대 무역국이면서 무역 분쟁국이었는데 트럼프 1기에서 한 1년 동안은 트럼프가 이것을 굉장히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달러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성공했는데 당시 트럼프 1기는 안타깝게도 미국의 금리 인상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였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죠. 미국의 금리가 계속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다만 지금 상태에 있어서는 미국의 금리가 조금 천천히 내려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그래도 금리 인하기에 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달러를 추진하기에는 어떠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이것은 이제 바탕이 된다고 본다면 앞으로 내년에 강달러가 약달러로 2, 4분기든 3, 4분기든 하반기든 전환이 된다면 이러한 투자 분위기는 확 달라질 거예요. 특히나 네네. 달러 강세 때문에 투자했던 이런 투자자들도 많고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미국의 고용이 생각보다 안 좋아지고 미국의 예를 들면 상응력 부동산 문제가 일어나고 이렇게 안 좋은 것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너무 좋은 것만 생각하면 투자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너무 나쁜 것을 생각하면 투자를
주저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양쪽을 다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달러화가 약해지고 그다음에 미국의 자산 가격 하락이 일어나게 되면 미국으로 투자했던 이러한 자금들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국채 수익률도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로 제3, 4계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요. 지금은 세계의 자본이 미국으로 지금 거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기 맞아요. 때문에 네. 미국만 지금 좋은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전황이 그러면 내년에 다른 상황이 있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는 한국의 주식시장은 지금까지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정치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상황, 밸류업 정책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제대로 잘 추진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코스피도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수보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전무님이 이제 여러 가지 if 뭐가 된다면 우리 증시도 괜찮을 수 있다. 네, 그런 전제 조건이 깔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if는 굉장히 제가 많이 말했는데요. 하나 if가 해결이 되면 네. 다른 if들은 대체로 같이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외국인이 들어오게 된다면. 네, 왜냐하면 아까 예를 들면 미국의 달러화가 약세가 되고 미국의 자산 가격이 낮아지고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은 사실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if가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if 하나가 생긴다면. 네네. 자, 근데 일단은 그 시기를 한 2분기, 3분기 정도로 보셨단 말이죠. 그러면 기회비용 감안했을 때 1분기 미국과 우리나라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인 거예요? 만약에 한정된 자금이라고 치면 1분기 수익률만 놓고 봤을 때 네. 솔직하게. 어떤 기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저는 그래도 저희 나라 증시에 우리나라, 한 표를 우리나라. 네, 네. 걸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예. 전무님은요? 내년 1, 4분기까지는 미국의 그 기준금리가 아직까지 4% 중반대, 4.5%를 유지를 하고요. 달러 강세도 1, 4분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부채 문제가 1, 4분기에 바로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2, 4분기까지는 지연될 것으로 보여서 네. 미국의 정치 불안도 될 것 같아서 1, 4분기까지는 달러 강세, 그다음 미국 주식이 강세를 보이겠지만 이후부터 하반기에는 한국 주식이 본격적으로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네, 외환시장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IM증권 박상현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박정원님. 이번 주는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예, 비상계엄 사태가 일단락된 이후에도 정치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달러원 환율이 1,470원을 윗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불안한 외환시장 상황과 함께 이번 주 주요 경제 이벤트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외환 당국의 환율 방어에도 환율 수준과 변동성 모두 지금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고환율이 좀 부담이긴 합니다만 또 2008년 금융위기 때랑은 지금 다른 상황이라면서요. 예, 환율 수준은 거의 2008년 금융위기 수준에 버금가는 정도로 이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아직 글로벌 아마 국내 금융 위기 이러한 거를 논할 단계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2008년 당시에는 뭐 미국의 금융 분할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가 함께 왔고 또 주요 대형 기업들이 이제 파산하는 일종의 이제 신용 위험이 사실은 벌어졌던 당시여서 상당히 이제 뭐 안전자산으로서 이제 달러 강세가 나타났고 거기에 따라 원달러 환율 자체가 상당히 좀 불안했었는데요. 최근의 상황 자체는 뭐 미국이 역시 잘 나가고 또 글로벌 경기 자체도 조금 정체 상황이긴 하지만 뭐 침체를 우려할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새로운 어떤 신용 위기를 뭐 걱정할 단계는 분명히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정치 불확실성 자체가 상당히 이제 장기화되고 뭐 이러한 현상이 스스로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면 그러한 흐름이 계속될 경우에는 국내에 좀 위험이 좀 잠재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이 씨가 된다고 해서 이거 말 참 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우리 국내 경기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인데도 이렇게까지 소비 심리가 얼어붙는 거 참 모처럼에 보고 또 제조업 경기도 나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 자영업자들 아주 힘들어하시고 뭐 내년 GDP 성장률 하방 압력은 더 커지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박 의원님? 예, 지금 국내 경기 상황은 생각보다 더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연말 경기, 뭐 그것을 좌우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소비 심리일 텐데 12월 달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게 되면 거의 팬데믹 당시 수준 정도로 이제 급락을 한 상황들입니다. 거기에 기업들의 체감 경기 역시도 상당히 좀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어떤 투자 활동 자체도 상당히 위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우려가 큰 상황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 더 걱정거리는 사실은 그동안 국내 경기를 견인했던 것이 결국 이제 수출 경기였는데요. 1분기 수출 전망 자체가 이렇게 썩 이제 낙관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그 한국무역부에서 발표된 1분기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도 4분기 만에 100을 하회를 한 상황들이고요. 또 특히 업종별로 보게 되면 이제 반도체 업종의 수출 전망 지수가 4분기 대비 1분기가 거의 절반 정도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4분기 한 130 정도였는데 1분기에는 한 60대 정도로 떨어졌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반도체 경기마저 꺾일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좀 큰 상황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정책 공백 자체가 이제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뭐 아무래도 이제 투자, 소비, 생산 모든 것이 좀 위축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년도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성장률을 1.9%를 전망했지만 사실은 그것마저도 상당히 조금 낙관적인 전망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미국 국채 수익률 추가 상승 여부가 달러원 환율의 주요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에 이제 미국의 실업 그리고 물가 지표가 나오게 되는데 혹시 이런 지표가 시장을 움직일 만한 재료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예, 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뭐 달러가 강세가 된 부분도 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도 있긴 하지만 12월 달 FOMC 이후 미국 국채 금리 자체가 상당히 속등한 부분도 이제 달러 강세를 지지한 부분들이 있고요. 향후에도 달러 금리 자체가 앞으로 더 어떻게 될 건지, 뭐 말씀하신 ISM 제조업 지수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1월 달에 발표되는 이제 소비자 물가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올 건지, 시장의 예상치를 또다시 상회한다라고 하면 국제금리가 또다시 급등을 할 거고요. 뭐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1월 달에 금리와 관련된 부분의 지표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12월 달 고용 지표라든지 또 12월 달 소비자 물가, 또 1월 달 이제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각종 그 공약의 정책 추진 강도 여부도 사실은 금리에 큰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1월 달에는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뭐 외환시장 입장에서도 좀 금리 흐름에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부담 갖지 마시고 박 의원님. 예, 지금 예를 들어 지금이라도 달러 사세요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수출업체들 혹시나 이렇게 뭐 보유하고 있는 달러 조금씩 이렇게 매도해 나가시죠라고 권하고 싶습니까? 이 레벨에서. 저는 이제 조금 이제 매도 내지는 해지를 좀 해야 되는 레벨이 다가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일단 일시적으로 이제 1,500원을 넘어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지금 상황이 뭐 신용 위기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이제 크지 않은 상황들인 것 같고요.
미 연준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여하튼 이제 저금리 부분을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좀 추진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달러의 흐름 자체는 상당히 이제 강세폭 자체가 1분기를 지나면서는 조금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달러원 환율 자체도 뭐 한 1,500 초반대에서 고점을 형성한 이유는 완만하게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24년 이제 올해도 오늘이 마지막이고 올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년을 준비할 시기인데, 특히 내년에는 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기겠죠. 네, 오늘은 미래에셋증권 민지희 연구원 모시고 채권 및 주요국 통화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요즘 뭐 거의 매일 뉴욕 시황을 갖다가 하다 보면은 미국채 수익률이 올랐냐 내렸냐 이걸 갖다가 굉장히 따지고 있습니다. 네.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국채 수익률 내렸는데도 뭐 차익 실현 이어지면서 하긴 했습니다만, 큰 흐름은 그래도 오르면은 국채 수익률 금리 오르면은 주식 안 좋고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공식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지금 이제 4.6% 공방인데 시장에서는 이러다가 이제 5% 가면은 조금 이제 증시가 뭐 추이를 탈 것 같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떻게 지금 이제 트럼프 당선인 취임 요 전후로 한번 구분해서 한번 전망해 보신다면은. 우선은 지금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랑 2년물 금리의 네. 흐름을 보면 지금 2년물 금리는 4.3% 정도 수준까지 상승을 했고 10년물은 4.6%까지 네. 상승했다가 어젯밤엔 약간 반락을 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실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데, 뭐 트럼프의 이제 취임 이후에 또는 취임 전까지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대한 경계심 이런 부분이 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의 금리의 상방 압력으로 당분간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단기 금리의 흐름을 보면 이미 이제 4.3%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네. 여기에서 이제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뭐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된다라던가 아니면은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의 시나리오를 연준이 뭐 폐기한다거나 이런 이제 가능성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지금의 경기 여건이라던가 또 인플레이션의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완만하게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금리 인하를 계속 단행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금리가 충분히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연초에는 12월 대비해서 금리 상승 속도가 다소 조절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미국 부채한도 지금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또 오히려 국채 수익률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포인트 아닐까요? 그 부채한도 협상에 네.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가지 네. 정도를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부채한도 협상이 연방 정부 셧다운 전까지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네. 협상안이 타결되는가 이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그 협상안의 내용에 이제 또 주목을 할 것 같은데, 가장 이제 최근에 있었던 부채한도 협상, 작년 5월달에 있었던 협상을 좀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 극적으로 셧다운을 얼마 남기지 않고 이제 부채한도 협상이 좀 타결이 됐고,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뭐 재정 지출을 그래도 온건하게 늘려가겠다라고 하는 좀 나름 시장에 좀 친화적인 그런 형태로 이제 부채한도 협상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비슷하게 이제 어쨌든 트럼프 정부의 이제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부채한도 협상이 그래도 원만하게 이제 해결이 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는 그런 요인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특히 지금은 이제 정부 부채가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GDP 대비해서 100%를 넘는 그런 높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정부 부채가 트럼프 정부에서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기보다는 좀 시장의 좀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정부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부채한도 협상이 좀 타결이 원만하게 되고 나면 시장의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 우리 국고채 채권 시장에서도 증시만큼 외국인
사고 팔고가 그만큼 중요한가요? 연구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뭐 채권 같은 경우에 사실 외국인들이 보통 선물을 위주로 선물 거래를 위주로? 하고 네.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국채 선물을 지금 그 12월 초에 이제 계엄 사태 터지고 난 이후에 약간의 이제 외국인의 국채 선물의 매도가 청산이 좀 좀 있었네요.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매도 포지션이 좀 실행이 됐는데 사실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국채 선물이 좀 매도된 데에는 물론 이제 그런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있었지만 워낙 이제 11월 달에 이 대선 이후에 미국 대선 이후에 외국인들이 그만큼 또 국채 선물을 많이 샀습니다. 샀네요, 또. 예, 그래서 그 네. 부분을 약간의 되돌린 모습이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환율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는 추세를 좀 보인다고 한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지금보다는 좀 더 회복이 돼야 이 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과정에서 환율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 외국인들의 뭐 매수세도 대체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4.6%쯤 온 미국 10년채 이걸 보고 뭐 가봐야 4.75 아니면 많이 가야 5% 아니냐? 네. 고로 지금 같을 때 거액 자산가들은 미국채 장기물에 투자할 만하다. 물론 금년 초에 그 전략은 실패였습니다만.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러한 어떤 국채에 대한 투자 전략. 네. 우선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미국 금리가 지금 현재 레벨 수준에서는 뭐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상당 부분 후퇴했다.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약간의 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 하반기에 그러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약간의 후퇴한 모습이 이제 금리의 상승 압력으로 좀 작용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장기 금리가 뭐 추가적인 약간 상승 압력을 받더라도 상승 모멘텀 자체는 어쨌든 장기 금리는 경기의 또 성장세를 따라가는 그런 그 자산이기 때문에 금리의 상승 속도가 다소 조절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국 장기 금리의 뭐 상승 압력은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고 특히 여전히 이제 트럼프 정부를 앞두고 또 정권 초기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될 가능성을 저희가 봤을 때 이 달러 환율이 특히 이제 달러화가 다른 나라 통화 대비해서 좀 더 강세 압력을 뭐 내년 상반기에 조금 더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달러 자산을 가져간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미국 장기 국채가 괜찮은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뭐 장기 미국 국채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투자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 네. 이제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정식 취임을 하게 되고 취임 직후부터 보니까 최소 25개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관세 아니겠습니까? 관세 부과가 이게 보니까 뭐 협상용 카드였다부터 실제로 부과한다부터 말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 원래 연말에 사실 미국인들 소비 많이 하긴 한데 이번엔 더 유독 그런 모습이 눈에 띄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이번에 사실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이 신용카드 업체에서 한 가지 이제 서베이를 좀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서베이 내용 중에서 좀 재밌었던 부분은 좀 연말에 좀 소비를 좀 늘릴 수 있다라고 이제 응답한 소비자들의 3분의 1 정도가 관세가 앞으로 좀 우려가 돼서 내가 올해 말에 좀 소비를 좀 앞당겨서 했다라고 응답하는 소비자들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예. 뭐 살펴보면 이제 사실 트럼프 당선인이 뭐 멕시코나 캐나다에 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또 중국에 대해서도 기존 관세에 추가적으로 관세를 붙이겠다라는 이제 관세 정책을 내걸었는데 사실 멕시코랑 캐나다로부터 미국의 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입 네네. 비중이. 특히 뭐 원자재, 소비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에 소비재 상품의 가격이 좀 올라가는 효과가 관세를 부과했을 때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선구매 수요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좀 올해 연말에 미국 소비자들을 좀 대상으로 그런 좀 효과가 있었고 이 부분을 사실 다시 생각해 보면 내년 초에 계획했던 소비를 미리 앞당겨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연초의 소비는 약간 약화될 가능성이 수가 있습니다. 있네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좀 인플레이션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어허. 작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좀 연말에 소비 데이터가 약간 좀 높게 나오더라도 내년 초에는 소비 모멘텀이 좀 약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우려하는 것은 좀 과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민연구원님이나 아니면 미래에셋 뭐 하우스뷰라도 좋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 여기에 대한 이제 어차피 전망이긴 합니다만 네. 이게 글로벌 교역이나 어떤 인플레이션 혹은 뭐 심지어는 이게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갖다가 촉발할 수도 있다, 자극할 수도 있다 하는 주장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좀 헷갈리는데요. 이 부분 관세 쪽에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저희는 일단 네. 기본적으로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뭐 트럼프 일기 때와 보통 많이들 이제 비교를 하시는데 네. 이제 트럼프 일기 때도 뭐 중국에 대해서 3단계로 나누어서 관세율을 계속 인상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트럼프 일기와 단순 트럼프 일기를 또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이 트럼프 일기 때는 이제 이전에 있었던 오바마 정부 때 거의 이제 관세가 없다시피 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관세를 또 급격하게 이제 트럼프 정부 일기에서 늘리면서 이 관세 정책의 경계심이 높아졌던 반면에 사실 이제 25년부터 시작되는 트럼프 2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바이든 정부에서도 기존 트럼프 정부에서 있었던 관세를 상당 부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관세 정책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관세가 이제 도입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관세율이 정말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했던 것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높아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뭐 다소 좀 불안정하고 약간의 좀 울퉁불퉁한 그런 경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의 경로를 좀 봐가면서 트럼프 2기에서는 좀 관세 정책을 약간의 시장을 좀 보고 그다음에 주요국의 상황을 좀 봐가면서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일단은 트럼프 정부는 정권 초기에 이 관세를 가지고 약간의 협상의 도구로 통해서 이제 좀 활용해 나가지 않을까 전략적인 뭔가 우위를 좀 점하기 위해서 이걸 좀 협상의 도구로 또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 지금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 다 들어와서 공장을 지어라. 네. 심지어 그 바로 옆에 있는 캐나다나 멕시코도 안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관세를 때리겠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이거는 직관적으로 미국 제조업이 활황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계속해서 지금 어제 나왔던 시카고 PMI도 이거 별로 안 좋아요. 네. 보니까 36.9 전월비 3.4포인트 하락. 시장에서 이코노미스트는 42.8로 반등할 걸로 봤는데 오히려 아니 도대체 미국 제조업 지표가 요즘 왜 이렇게 계속 좀 가라앉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계속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우려 또는 뭐 경계심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제조업 경기가 쉽게 반등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특히 그 말씀해주신 제조업 PMI 서베이 지수를 보면 대체로 이제 어떤 것을 불확실성으로 많이 꼽는가 기업들이 그 부분을 이제 서베이 답변을 보면 대체로 이제 대선 이후에 새로운 정부의 정책들이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된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에 새로운 정책이 좀 가시화될 때까지는 약간의 제조업이 정말 유의미하게 반등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무엇보다 사실 제조업은 뭐 서비스업과는 달리 좀 금리에 좀 더 민감한 업종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금리를 연준이 인하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4% 중반의 기준금리는 또 높은 수준의 금리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금리의 높은 레벨도 제조업 경기의 회복에는 약간의 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통화 정책 좀 여쭤볼게요. 지금 하는 내년에 추가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점을 밝혔는데 뭐 사실 물가 환율 여러 상황 고려했을 때 지금 금리 인하가 확실히 되고 있는 분위기긴 합니다만 내년 전반적으로 통화 정책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지금 네. 뭐 한 1,400원대 후반 정도에서 등락하고 있는데 뭐 이 정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환율이 일단은 1월 달 금통위가 내년 초에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요. 1월 16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월 금통위에서 아마 그 다음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지 않을까. 환율이 뭐 크게 현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금리 인하가 3연속으로 저희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최근에 한국은행의 어떤 스탠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나 뭐 하는 총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상당히 우리나라의 내수 경기나
그다음에 수출이 좀 구조적으로 변화하면서 경제 성장률에 좀 둔화되는 요인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한국은행에서 대체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1월 금통위에서 저희 미래에셋증권에서 전망하는 것처럼 금리 인하가 실제로 네. 단행된다면 내년에 2번에서 최대 3번까지는 이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고 특히나 경기가 많이 둔화되는 압력을 받을 상반기 중에 좀 집중적인 금리 인하가 좀 단행되면서 경기를 부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라서 저희는 일단 뭐 내년 말 25년 말에는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2.25% 지금 현재 3%인데요. 네. 75bp 정도 내려가는 2.25%까지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금리도 그리고 그 금리에 따른 통화 가치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3.5%죠. 3%입니다. 우리가 3%입니까? 네, 네. 3%면 지금 유로존보다 낮나요? 유로존이 지금 2% 중반입니다. 2% 중반.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영훈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우리 한원이 추가 금리 인하에 박차를 가할 것 같으면은 뭐 미국보다 낮은 건 한참 됐고 그럼 유럽보다도 낮아진다는 유로존보다도 낮아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좀 뭐랄까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지금 경기가 막 가라앉는 걸 보면서 조금 다소 급하게 따라가는 금리 인하잖아요. 네, 약간 그런 얘기들이 이게 있죠. 또 정책 효과가 날라는지 오히려 또 워낙 약세 쪽에 또 기름을 붓나 싶기도 하고. 네. 우선은 저희가 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금리 인하를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는 뭐 유럽이나 뭐 중국 이런 예. 나라들에 비해서 좀 더 양호한 나쁘지 않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속도가 완만하게 이제 진행되는 가능성은 뭐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내년에 한 100bp 정도의 금리 인하를 사실 유럽이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22도 100bp는 더 내린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유로화도 미국 달러 대비해서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 통화 가치도 상당히 미국 달러에 비해서는 약간의 좀 절하 압력을 좀 받을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이제 한국은행의 스탠스 자체는 환율이 약간의 상승 압력을 받더라도 지금 현재 경기에 둔화되는 속도를 보면 좀 가파르게 약간 한국은행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둔화되는 압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기에 부양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한국은행이 대응하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환율 같은 부분은 사실 달러 대비해서 대부분의 나라의 통화가 대부분 다 약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화만 사실 강세로 가기에는 사실 어렵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환율은 변동성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 이상 물론 변동성이 높아지면 당국에서 적절히 대응을 해주겠습니다만 그렇게 변동성이 높아지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내년 상반기에 가장 중요한 통화정책의 목표는 내수 부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그래요.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내용 좀 전해드렸는데 참 올 한 해도 쉽지 않았고 또 연말이면 늘 나왔던 말들 뭐 다사다난이란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올해 유독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저렇게 올라오는 속보들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어쨌거나 새해에는 뭔가 좀 달라지고 좀 더 좋아졌으면 하고요. 또 네. 우리 SBS 비즈 또 머니쇼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기운을 좀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하루 쉬고 새해 2025년 1월 2일 오전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